내려갈 기미가 진짜 보이지 않던 집값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0.23%로 나왔는데 네. 이게 전주 대비 0.01포인트 줄은 거래요. 네. 뭐 완전히 하락세로 전환했나 싶다가도 네. 좀 어떤 시그널들이 있는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부동산 시장 전반은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 오늘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지난달 이 수도권 아파트 거래 10건 중에 3건이 그 직전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체결이 됐대요. 그리고 뭐 네. 매물도 많이 안 나가고 있는 네. 매물도 많다고 네. 이런 기사. 그래서- 그럼 7건은 어떻게 더 오른 가격? 오르거나 조금 더 비슷한 가격이나 조금 더 오른 가격으로 체결이 됐겠죠. 여전히 신고가는 나오고 있는. 그래서 제가 아니 10건 중에 3건이 아. 이지가 거래보다 낮았다고 하길래 그럼 나머지 7건은 더 네.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는 그 과거와 좀 따져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저희 집 근처를 좀 주변을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물량이 쌓이곤 있어요. 그리고 잘 이제 거래도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 채 거래가 되는 거는 정말 금매로 나온 몇 개인 것 같고요. 이 10건 중에 3건인 것 같고 나머지는 집주인이 나는 이 가격 아니면 팔지 않겠다라는 되게 굉장히 굳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이제 하락은 아니고 상승세가 이제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좀 정체기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요. 딱 저렇게 이제 호가만 높고 매물은 네. 쌓여 있고 거래는 안 되는 이게 대세 하락의 시작의 징조일 수도 있고요. 네. 네. 하락할 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아, 그래요? 그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 길게 한 18년 정도 집값이 하락할 때가 딱 이랬어요. 제가 그때 저희 부모님이 이때 집을 내놔봐서 알거든요. 네.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나갑니다. 네. 집이 안 나가고 분명 이전 고점, 이전 거래 가격보다 비슷하게 놔두면 안 나가고 왜 안 나가지 해서 살짝 내리면 그때도 안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집값이 이제 버티기 어려운 수준, 그러니까 안 팔 수 없게끔 팔려는 사람들은 이제 네. 도저히 가격을 많이 내리지 않고서는 팔 수 없는 장이 오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그때 저희 집을 팔 때도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이상 빠진 가격으로 와, 그래요? 매도를 했고요. 네. 그게 이제 그 오랜 기간에 그때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 정부 들어와서 정부가 규제를 내놓고 했을 때도 이런 증상들이 나왔습니다. 규제를 내놨을 때 이제 내리려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안 사고 네. 집주인들은 그래도 안 팔지 올라갈 거야라고 버티고 그렇죠. 이러다가 다시 올라갔죠. 음. 부동산 대책 굵은 거 몇 번을 내놨을 때도 그때도 내놨을 때는 잠시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일단 올해 들어서 혼란스럽네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까지 확 퍼졌던 상승세가 지금 일단 멈춘 것은 맞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칼팡질팡. 일단 내년에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될 지금은 아예 대출이 묶여 있는 상태고 네. 내년에는 대출이 나가긴 할 텐데 강화된 기준에 적용을 받아서 나가게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확 올라와 있는 금리를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번 달에 거의 올리는 게 기정사실화. 그동안은 그랬었죠. 기준금리요? 네. 또 오르는군요. 기준금리 한 번 올랐고 이제 원래 연내 2번 올린다고 했었으니까 네. 그 금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내년 대선에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그것도 것들이 중요하죠. 네. 보면서 상당 부분은 좀 관망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상황이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집값이 좀 하락하려면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집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렇게 집값이 높은데 주식이야 뭐 사고 파는 게 부동산보다 쉬우니까. 근데 부동산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과연 던질까? 이 자기들 매물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집값이?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걸 부담스럽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많이 올렸던 거고 네. 보유세를 올리고 종부세를 올리고 했던 거고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증여를 하는 경우가 증여를 훨씬 많아진 많이 거고.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집값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면 다 같이 던지겠죠. 그게 그래, 이제 한 그래서 번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한 번 하락장을 경험을 하게 되면 음, 그 당시에 집이 값이 이 낮은 채로 꽤 몇 년 갔었거든요. 네. 사람들 그때 집 사면은 막 바보라 그랬었어요. 집 왜 사냐고. 이제 우리나라 인구도 줄어들고 그렇죠.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동산을 투자로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구 줄고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하면서 근데 집 이제 굳이 살 필요 없다.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이 뛰는 곳이 있습니다. 뭐 경기도에 보면 그런 데는 집값이 빠질 수 있는데 서울 주요 도심이나 아니면 뭐 역세권, 그다음에 한강 근처 이쪽은 꾸준히 오르거나 계속 이 정도는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 부동산원 자료를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기도 아마 지역별로 보면 음. 뭐 강남 3구라든가 네. 뭐 몇 군데 지역은 음. 하락률이 그게 네. 높아지지 않았,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음. 오히려 서울의 다른 변두리 지역이라든가 막 네. 이런 데가 떨어졌죠. 그래서 맞아요. 왜냐면 저기는 지금 강북. 이게 뭐 대기 수요가 너무 많고 강남에 입성하려는 네. 사람들이 너무 많고 강남만 계속해서 개발이 되어 왔고 이게 강북은 또 파라군이라는 빠질 수 없는 이 강남. 강남 네. 네 강남은 파라군이라는 빠질 수 없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빠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네. 다 라는 맞물려 생각이- 있죠. 저 학군과 그 교육 입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음. 저기는 단기적이라도 그 얘기하기도 네.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음. 상당히 뭐 오래 가지 네. 않을까요? 그래도 그래서. 대출을 줄이니까 네. 이게 쏠림 현상이 몰리는 곳이 조금 바뀌었대요. 요즘에는 비싼 아파트 잘 못 들어가고 3억 원 이하의 서민 아파트 여기에 좀 쏠림 현상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대출 규제로 인한 변화인 건가요? 그렇죠. 비싼 데 못 대출이 사니까. 많이 안 나오니까. 네. 이런 신혼부부들 많이 가는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이 집을 못 사서 진짜 고민이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전세를 들어갔는데 전세도 비싸다. 이것 때문에 싸우고 파혼하고 이혼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제는 그리고 대출까지 묶어 놓으니까 정말 저렴한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할 시점에는 사실 너무 늦게 하지 않는다면 모아놓은 시드머니 별로 없거든요. 그걸로 요즘 전세 구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3억 원 이하 진짜 저렴한 아파트 찾아서 이제 가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결혼을 하지 못하게 정부가 이젠 대출까지 묶었어요. 대출을 묶은 거는 크죠. 이게 왜냐면 그 상환 능력이 이게 대출 규제가 LTV라고 해서 집값의 몇 %까지 이제 묶는 방식이 그 동안에는 있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이제는 본인의 소득을 갖고서도 또 묶었잖아요. 네. 내 소득 중에 이제 원리금 상환 비율이 뭐 40% 이상 넘지 네. 못하게 한다. 이거는 대출의 총액 자체가 급격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정도 나온 이제는 예전에는 뭐 영끌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내가 이제 끌어모을 수 있는 한도까지 사서 모아서 이제 대출을 갚아가면서 이제 힘겹게 버티면서 사는 뭐 그런 걸 네. 했다면은 이제는 아예 그 영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러니까 나는 갚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더 안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아예 매수 자체를 확 씨를 말리는 결과가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아마 거래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 저는 이 대출을 다 같이 묶어 놓는 것과 그리고 고소득자의 대출을 더 묶는 거, 무주택자의 대출까지 묶는 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게 되고요. 그리고 무주택자들 사실 제일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수요는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필수요자들. 네. 정말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사겠다는 건데 이것까지 묶어두면 이러면 정말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선배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게 뭐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뭐 대단히 이제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대출이 이제 일괄적으로 통으로 묶여서 지금 수요를 씨를 말려서 일단 거래 절벽을 만들어서 어쨌든 그러면 실거래 뭐 일부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렇게 막
거래량 터지면서 네. 실거래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폭등장이 연출되는 거는 일단 막긴 했죠. 근데 네. 이게 이제 막아놓긴 했는데 이 상황이 이제 뭐 연말 혹은 뭐 내년 대선 때까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에 정부가 어떤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시장에 그러니까 네. 앞으로 뭐 공급이 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이라든가 뭔가 아무튼 새로운 변화되는 뭔가를 보여주어서 사람들의 매수 심리를 이제 근본적으로 좀 지금은 돈이 안 나와서 못 사는 거지만 내가 저렇게 되면은 정말 진정으로 집값이 좀 안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그게 네.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만 틀어막아 놓는 그렇지만 사람들은 야 저거 수요 저 대출 나오기만 해봐 내가 당장 사야지 아니면은 이게 묶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점점 경제 규모도 커지고 사람들 소득도 늘어나고 하면 언젠가는 그 묶어놓고 대출이 뭐 15억 묶이고 9억 묶이고 상한선으로 묶어놓은 게 별게 아닌 순간들도 오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다시 또 부동산이 또 올라갈 것은 이제 자명한데 그렇죠. 이 기본적으로 매수 심리와 공급과 뭐 세금이 됐든 뭐가 됐든 하면 아까 우리가 뭐 강남 8학군 얘기도 했지만 그런 이제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아우르는 도시계획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거 없이 그냥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못 사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는 정말 좀 아주 일시적인 효과만 있지 않을까. 네. 그냥 근본적으로는 공급을 늘리는 게 맞는 해법이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그것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요? 과연 공급을 어디다 얼마까지 늘려야 될 것인가. 예, 이게 이 신도시를 네. 만드는 데는 그게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지금 3기를 만들었지만 3기가 입주하는 거는 뭐 2026년, 7년 이때 되는 네. 건데 그 3기 신도시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사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과연 이거를 서울에다가 지을 것이냐. 그러면은 서울 어디다 지을 거냐. 재건축 재개발을 확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서 네. 고층으로 짓게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봐야 뭐 얼마나 될까. 대기 수요는 저렇게 많은데. 여러 가지 고민이 듭니다. 그렇죠. 이 부동산 이슈는 근데 조금 수도권 중심적인 경향이 많이 큰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참 맞는 말씀이에요. 네. 제가 지금 한 얘기도 거의 뭐 서울 경기 그쵸. 인천 얘기인데 우리 최다희 PD가 보기에는 또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될 수 있고 맞아요. 전 진짜 그렇거든요. 뭐 집값 상승. 근데 집이 사실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다일 씨가 지방에 살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방의 부동산은 뭐가 되느냐? 그 그쵸. 천안은 거기는 부동산 상황이 좀 어땠나요? 거기도 많이 오르기는 올랐죠. 그래도. 근데 서울만큼은 사실 아니어서 서울 이제 비교적 그러니까 체감을 했을 때도 많이 올랐다고 느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이 느낄 부족하지도 수- 않죠, 거기는. 네. 저희 거기는 물량도 되게 많고 그렇죠. 아, 그래서 네. 그 천안의 최고 부자 동네인 불당동. 불당동. 불당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저 몰라서 불당동. 불당동. 저 몰라서 저 불당동은 불당은 약간 절에 있는 불당 느낌. 그래서 이게 좀 딴 얘기긴 한데 천안 주민들이 이제 집값이 서울보다 싸니까 근데 이제 또 서울과 출퇴근하기도 완전 불가능한 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남는 돈을 비싼 차를 사는 데 주로 써요. 아. 그래서 비싼 차가 진짜 네, 많아요. 그래서 고급차가 지방에는 많군요. 고급차가 많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집값 상승 이런 기사들이 뜰 때마다 네. 사실 좀 너무 서울 중심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앞으로 나중에 저희가 좀 중심적으로 주제로 다뤄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차기 정권의 부동산 정책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지금 개괄적으로 어떤 큰 그림만 좀 내놨는데 네. 두 후보는 어쨌든 공급 확대를 공통으로 깔고 이제 맞아요.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간단히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근본 해법은 똑같습니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요.
임기 동안 늘려야 할 이 신규 주택 수도 똑같아요. 250만 호예요. 왜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지? 왜 똑같지? 하지만 네. 250만 호를 어떻게 짓느냐는 다른데요. 이재명 후보는 공공 주도로 짓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이거를 민간 주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후보들의 정책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때도 박영선 후보는 네. 이걸 공공 주도로 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는 민간 주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얘기를 예전부터 계속 해왔었죠. 그러니까 집 없는 서민이 굳이 집 안 사도 평생 마음 놓고 편하게 살 집을 마련해 주겠다. 이게 기본주택인데 그냥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이 역세권 같은 곳에서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 250만 호 중에서 최소 100만 호 정도는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뭐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호불호는 굉장히 이제 강하고 나뉩니다. 네. 이걸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요. 싫어하는 분들은 되게 싫어요. 내가 그러면 평생 집 없이 살게 하라는 얘기냐. 오히려 이재명 후보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다르냐? 여기는 민간 주도로 지금 서울에 되게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 많습니다. 막 4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들도 많아요. 특히 강남에, 강남, 여의도, 목동에 많죠. 이걸 다 풀어서 재건축 재개발하겠다. 그러면 주택 공급 많이 늘어나지 않냐 이런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랑 비슷한 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 이런 것도 들고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두 개 합쳐서 50만 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보다는 규모가 굉장히 작긴 하죠. 네, 이 정도로 네, 부동산 정책은 큰 틀에서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았고요. 나와 보면 그때 저희가 또 네.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 선배의 시각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이게 부동산 단톡방에서는요 벌써 부동산 단톡방은 뭐예요? 부동산 단톡방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 서울에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이쪽 강북 지역, 강남 지역에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 단톡방을 만듭니다. 그냥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뭐 1000명씩 들어가 있어요. 오픈 카톡방. 맞아요. 네. 여기 들어와가지고 부동산 얘기 올리고 막 이런 데인데 거기에 가면 벌써부터 두 후보의 정책을 비교하는 거 막 이런 거 올라오고요. 또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이 부동산 관련 유튜버가 누가 당선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다. 누가 당선되면 뭐 내릴 거다. 이거 막 분석해요. 그럼 요점 정리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분석을 보면 조금 보면 이런 거 이 정도는 혹한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 좀 조심하시긴 해야 되죠. 그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굉장히 큰 자산의 상승을 겪었음에도 그러게요. 불구하고 이 정부를 지지하지는 않죠.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여기가 어쨌든 보유에 대한 세금 인상을 앞으로 계속 이제 몰고 갈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도 궁금해요. 이게 보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100만 호, 네. 윤석열 후보는 50만 호의 이제 공공주택의 공급을 내세웠는데 네. 공공주택을 이게 들어가서 잘 사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잘 사시는데 여기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또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내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공공주택에 대해서요? 예, 그리고 윤 후보의 공약이 네. 뭐 5년간 역세권 첫집 네. 뭐 이런 거를 뭐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다가 이제 공공 분양을 하겠다는 건데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에 네. 용적률을 올려주고 이렇게 확보 물량의 50%를 기부 체납을 받아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기부 많이 체납이- 보던 방식입니다. 이게 최근에 민간 주도 재건축하겠다고 정부에서 이렇게 했을 때 참여하는 단지가 별로 없었죠. 맞아요. 기부 체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해도 일단 공공주도의 개발을 반대하고 네. 기부 체납을 하면 단지 안에 이런 공공주택, 임대주택이 그렇죠. 들어온다고 했을 텐데 민간에서 이거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네. 이재명 후보의 100만 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 이 100만 호를 역세권에 지어준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느 역세권이냐? 지금 지을 수 있는 역세권이 있냐?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역을 역을 더 만드는 와, 말을 했다고. 박박 확 저기 천안에 역 하나 만들고 역세권
이렇게 하면 아, 되나요? 아, 잘 그렇구나. 모르겠네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진짜 지금 있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네. 그 도심에 있는 그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하지 않고는 사실 역세권에 집 짓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아유, 이거를 서울의 그죠? 역세권에는 이걸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정부가 짓습니까? 못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봐요. 집값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텐데 여기에 대한 비난을 견딜 수 없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오래 상승했고 이미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사실 뭐 민간 주도로 하든 공공 주도로 하든 재건축을 처음부터 밀고 나갔다면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갔다면 이 문제를 조금 더 부동산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네. 참 이게 그 보면 그 딱 두 후보의 색깔이 뭐 명확하게 갈리죠. 그 양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이 내놓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지금 여당이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은 정말 그 확실하게 집값을 더 오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네. 막 세금을 과하게 물리고 과하게 세금을 이제 더 많이 물리고 네. 이런 쪽에 이제 정책 방향을 일관적으로 그 눈에 보이면 어쨌든 논리상으로는 그렇죠. 세금 부담이 많아지면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편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더 좋은 집들을 많이 물리고 세금도 놀고 하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려가게 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이게 말은 꺼냈는데 결론을 못 내겠네. 어려운 아니, 문제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뭐가 맞을지는 사실 알 예, 수가 없고. 이게 직관적으로 보면은 여당의 정책이 이게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지만 아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 않지 않았냐. 놔두면은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다니까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지금 야당의 논리인 그쵸. 것이고. 시장 논리대로 가라. 예. 왜 자꾸 건드냐. 이게 야당의 논리죠. 근데 일단 지금 여당의 논리가 어쨌든 5년 가까이 지금 뭐 실패했기 때문에 예, 실패했죠 이건 의심의 맞아요. 여지가 없이 그건 실패했습니다. 대통령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 부동산 실패를 정책에 했고, 대해서는. 뭐 네. 사실 4년 5년이 있었는데 그동안 실패했고 지금 명확한 비전도 사실 앞으로 가는 것도 기존의 방향에서 크게 이제 틀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네. 뭐 공급 확대를 이제 강조하긴 했지만 공급 확대도 어떤 지금 저쪽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어떤 민간 중심의 어떤 재건축, 재개발 이쪽은 여전히 이제 묶여 있는 것이고 네. 주로 이제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공공주택 공급 뭐 이런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책에서 크게 틀어져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렇게 되면 정책도. 집값은 계속 오르나요? 이제 물론 그 여러 가지 사실 그게 뭐 김수현 수석도 그렇고 이 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집값 오른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욕을 또 많이 먹었지만 그것도 또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다 올랐으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펼쳤던 몇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또 많이 오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전 세계 경기나 거시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 그거를 뚫고 계속 오를 수 있을까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짐작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Z세대가 보기에 이 집값 문제는 뭐가 가장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넓게 봤을 때 내가 나의 행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에 사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그쵸. 걱정 없이. 살고 네. 싶은 곳, 그러니까 조금만 살아야 하는 곳, 그쵸. 뭐 그런데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친구들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막 정말 넓고 막 평수도 넓고 막 인테리어도 잘 돼 있는 곳인데 막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거나 네. 인프라가 너무 별로다. 네. 그러면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쉐어하우스에 살더라도 주변에 인프라 잘 되어 있고 좀 나의 어떤 행복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걸 더 원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물량을 공급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어디에 또 어떤 그게 되게 구조로 중요하죠. 확대할 거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 주택 보급률을 이제 늘 따지죠. 그 국민 1인당 뭐 주택이 네. 몇 채가 보급이 돼 있냐. 근데 이게 그
예를 들면 100명이 있을 때 110채가 있어서 주택 보급률이 이제 네. 뭐 110%다, 뭐 1.1배다 있는 거하고 10,000명이 있을 때 거기에 똑같은 비율로 집이 더 있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애 주기를 살면서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집의 규모도 바뀌고 형태도 바뀌고 지역도 바뀌고 다 맞아요. 바뀝니다. 그렇지 맞아요. 않겠어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아니면 뭐 애가 생겼다 어디 이사를 가야 된다라는 게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집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지역에.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숫자로 우리 주택 보급률이 충분해요. 집이 몇 채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맞아요. 수치예요. 거의 의미 그 숫자만 보는 건 정말 의미가 없고 그쵸. 그때 제가 정말 그 임대차법 통과될 때 크게 저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예를 들면 세입자들이 기존에 살던 분들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건 좋죠. 근데 그러면 어쨌든 그 지역에서는 그만큼의 물량 자체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데서 이쪽으로 이사를 와야 된다라거나 뭐 한다고 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 거래가 줄고 가격이 뛰고 결과적으로 지금 전세 가격이 완전히 그냥 이중구조, 삼중구조까지 나온다는데 기본적으로 이 다양한 형태와 크기와 뭐 해서 이게 집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늘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누구는 저기 싼 집에서 오래 아니 그 사람들이 거기 평생 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물량 자체를 줄여버린 거는 저는 이게 지금 상당히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기본적으로 공급이 많아야 되는 것은 맞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비율로 뭐 임대주택이 사실 필요한 것도 맞긴 맞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비율로 가져갈 거냐 등등 해서 어느 지역에다 둘 거냐는 뭐 더 사업 시행 단계에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그쵸.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이구, 죄송해요. 근데 이제 저는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 체념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내 집 마련이 왜 필요하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도 있었는데 그냥 내 집 뭐 없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를 비롯한 그러니까 제 또래 이런 Z세대 대학생들의 주거 환경이 지금은 되게 좀 열악한 경우가 많아요. 저만 해도 지금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지만 낮밤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왜요? 다들 생활 패턴이 다르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창문도 되게 이게 그 밖에 한 사람들. 주거 환경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행복도, 질의 삶의 질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게 집 안에 들어오는 채광의 양이래요. 근데 보통 이제 제 그 동네에 사는 대학생들의 집은 창문이 엄청 작거나 아예 없는 집도 있고 막 그래서 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게 이게 맞아. 낮밤이 구분이 안 되고 막 안마 커튼 그래서 쳐놓고 이러면 낮밤이 구별이 안 된다. 그러면 참 죄송하네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집에 왜 이렇게 피곤해서 왜 이렇게 피곤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들어오자마자 제가 뻗어서 눈을 떴는데 9시 반인 거예요. 네. 저는 녹음이 아침 10시인데 9시 네. 아침인 줄 다음날 아침인 줄 알고 네. 미쳤다 이러면서 막 일어나서 난리를 쳤는데 밤인 거예요. 다행이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네. 저도 있어요. 아침 출연할 때. 저도 한번 해봤는데 아침 막 6시 반에 눈 떴는데 저녁 6시 반 네. 뭐 이럴 때 그죠? 정말 기겁을 해서 벌떡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 저녁이었다. 네. 뭐 이런. 정말 다행이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아빠 그냥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부동산을 굉장히 자산, 그러니까 어떤 부로서 이렇게 그치, 여기시는 투자 개념으로. 그쵸 그런 경향이 강했는데 저나 제 친구들은 사실 어떤 투자 그리고 뭐 이걸 나의 부 막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삶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좀 더 근데 강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희 씨만 할 때는 그랬는데 네. 만약에 내 돈으로 내 시드머니로 투자를 해서 대출금을 끌어다가 이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당연히 집을 살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일단 저는 못 사는 상황이라 이입이 잘 안 되는데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래서 그죠? 뭐 그런 연구 결과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게 그 어떤 집값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가 점점 떨어지고 그럴수록 가상 세계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진대요.
그런 그래서 음. 가상 세계로의 그래서 메타버스. 네, 그쵸. 메타버스가 그 인기구나. 좌절이 가상 세계로의 어떤 아. 편입으로 이어진다는 게 아. 전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게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여러 개 있죠. 메타버스도 그렇고 예를 들면 젊은 세대들이 이제 수입차를 타는 이유. 그것도 이제 왜냐면 집은 어차피 못 사니까 그래요. 예, 그렇죠. 차라도 좋은 거 타자. 맞아. 이게 뭐 이런 차가 거라든가. 내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값싼 어떤 방법인 거죠. 요즘 차박 뭐 이런 거 탓하지만. 네, 그렇지. 그쵸. 네. 그래서 뭐 카푸어 이런 얘기들 사실 많이 나왔었잖아요. 집도 없는데 외제차만 끌고 다닌다 이러면서 어른들이 막 혀를 차시던 이런 저희 아빠. 그게 뭐 젊은 근데 이제 뭐라 분들이 하기가 좋은 차를 사고 하는 게 정말 그게 나만의 행복, 막 소소한 행복을 찾는 그게 삶의 가치가 변하는 걸 수도 정말 그들이 이제 그런 데서 더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만약에 집값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으면은 저렇게 생각했을까라는 의견도 또 한편으로 들기는 해요. 이게 뭐 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네. 그쵸. 볕 잘 드는 곳으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이런 소박한 소망. 졸업을 하고 나면 뭐 그리고 또 직장을 얻게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제발 그럴 수 있기를 바래요. 코인? 약간 요즘에 또 코인 가격이 그렇게 이게 사상 많이 최고를 올랐- 생각의 알고리즘이 약간 가끔 기승전 기승전 코인이요? 그냥 코인 얘기를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올 초에 이제 한창 그쵸. 많이 했었는데 코인 또 다시. 3,500으로 떨어질 때 샀었어야 돼. 3,000원인데 비트코인. 삼성전자 말고 차라리 네. 코인. 껄무새입니다. 맞아요. 꼴무새 뭐 항상 그렇죠. 네, 뭐 지금 당장 저희가 확실히 단정 짓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은. 네. 앞으로 또 이제 차기 정권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네. 또 그리고 매수 심리 중요한 거죠. 음. 어떻게 변화할지를 좀 보면서 유의하면 네. 잘 그리고 지켜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후보들의 경제 정책은 저희가 한번 특집으로 나를 네. 잡고 분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